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요즘에 유튜브에 트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가족법인에 대한 설명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가족법인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그리고 설립하는 방법, 그리고 법인제라는 방법,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설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세금 절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법인에 대한 세금 절세는 기본인 것 같거든요. 기본이고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가족법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법인 그러면 용어가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상법상 용어거나 세법상 용어는 아니고 가족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죠. 주주가 법인의 주인인데 그 주인들이 누구냐 하면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족법인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니까 부부, 그 다음에 자녀들의 또는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주주로 포함시켜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 안 되고 사업과 관련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법인들은 가족법인입니다.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투자해서 거기에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들이고, 비상장 법인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 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지 남 모르는 사람들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가족법인은 부동산에 관련된 가족법인을 한정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도서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음식점 같은 것에서 법인으로 설립하고 있는 사업 형태는 제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이 부분만 가지고 오늘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족법인 중에는 또는 1인법인도 있잖아요. 1인법인도 있고, 또는 자녀법인이라는 또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녀법인. 이것도 다 유사한 법인인데요. 1인법인이라는 것은 대표자 한 사람이 주주고 대표자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법인들 통상 1인법인 하고요. 자녀법인은 가족법인은 통상적으로 부모님들이 들어가는데 가족법인 중에 부모들은 빼버리고 자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족법인에서 부모님들을 뺐을까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나이 연세가 있어서 어차피 지분을 또 갖게 되면은 그 주식 지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이 있으니까 결국은 투자할 때 자녀들만 투자의 주주로 넣고 부모들은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법인도 가족법인의 범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법인에서 가장 큰 장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요. 우선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납니다. 개인과 법인의.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 6%에서 45%까지. 45%가 지금 10억 넘어가면 45%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9%에서 24%까지입니다. 여기 24%는 3천억 이상이니까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3천억까지 다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1%, 200억 이하는 22%이기 때문에 9%에서 2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10%씩 각각 더 붙기 때문에 얼른 보셔도 알겠지만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반 이상 50% 이하로 세율 구간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경우에는 요거 자체가 소득이 사업소득세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다 구성되는데요. 사업소득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서 대표이사님한테 급여를 줄 수도 있고요. 임원들한테 급여를 줄 수도 있고 또 본인 법인세도 내지만 그 다음에 다시 배당을 통해서 배당소득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산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속 시기를 조절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또 따지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발생 연도에 소득세를 다 내야 됩니다. 2024년도 귀속, 올해에 벌어들인 돈은 올해 걸로 포함해서 소득세를 바로 부과한다는 거죠.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손이 났으면 안 해도 되고 이익이 났으면 해도 되고 이익 난 거 배당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속 시기를 조절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처리가 개인의 경우는 대표에 대한 급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님한테 급여도 줄 수 있고 상여도 줄 수 있고 또 그만두면 퇴직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 금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고 귀속자가 달라지고 귀속 시기가 달라짐으로써 세금 절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확실히 법인이 더 절세된다는 면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검증이 되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법인에서 세금 내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대표이사에 근로소득세가 있었고 법인세가 있었고 배당을 해주면 배당소득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은 형태가 다른 소득의 형태로 다 나가고 있지만 개인은 사업소득세 하나지만은 법인은 근로소득 또는 법인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요게 전체가 합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즉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 차이는. 그러면 이것까지 다 계산해보면 사실은 법인이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장점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경우에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소득세를 50% 가까이 내고 나면은 남는 돈이 가처분 소득 5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법인은 세율을 저율로 해서 세금을 내고 유보 이익을 잉여금을 유보를 시켜서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천천히 가져가니까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장점이죠. 두 번째 절세 측면에서 보면요, 상속증여세 측면입니다. 자, 상속세의 절세 측면은 가장 중요한 건 증여가 사전증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전증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의 계열이라서 수증자가 많을수록 수증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분산될수록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속된 말로 이제 거기 안에 의사결정자가 누가 들어갑니까?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법률적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행을 해야 되거나 대출 하나 받으려면 이 많은 자료들을 다 서류를 만들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다 그걸 준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가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산 증여를 하고는 있다지만은 이게 법인으로 전환시켜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주식으로 출자 지분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수시때때로 언제든 줄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주주 명부상으로 소유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게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꼬마 빌딩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증여가액이라든지 상속재산가액이 평가되는데 법인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식평가가. 따라서 감정가액보다는 항상 낮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한 주식이 저가로 떨어져요. 그래서 상속증여세 측면에서는 무조건 유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법인으로 전환해 놓으면 5년 이내는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50%까지 처분하면 안 됩니다. 49%까지는 증여나 매각을 할 수 있지만 5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안 되는데 문제는 5년이 경과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해준 금액이 있는데 그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채무로 인식이 됩니다. 그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로 인식되니까 그 채무로 인식된 만큼 순자산가액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를 낮추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주식 가치가 저가로 평가된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상속증여에 대해서 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보다는 법인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 훨씬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가족법인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음 편에서 제가 강의를 별도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유자 개인이 전부 향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혼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소득이 1년에 2억씩 나왔어, 소득이. 그 2억 소유주는 누구라고요? 소유자인 아버지라는 거지. 예. 근데 법인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예.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게 되고, 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배당을 받는 자녀들, 주주인 자녀들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사전에 자녀들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익금 자체가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사업소득세 세부담도 줄어들면서 자녀들한테 예, 그 이익이 분산하게 돼서 아버지가 독식하는 예, 아버지가 혼자 다 가져갈 이익이 자녀들한테 분산하게 된다. 두 번째는 자 부동산을 사놨는데 20년 뒤에 5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가치 상승이 됐어. 그럼 아버지가 혼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15억 가치 상승이 아버지 혼자 다 귀속돼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20억으로 15억이 더 늘어났으면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주주가 모두 향유하게 됩니다. 가치 상승을 주주들과 같이 향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에 대한 그 부분이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는 나중에 거기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가치가 과대평가돼 버리죠. 근데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아버지, 부모님 지분만큼만 예, 가치 상승을 향유하게 되니까 자녀들한테 결국 목이 내려간 것들은 자녀들 가치 증가로 가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만큼 세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유보금에 따른 재투자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 내고 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억이 이익이 발생했는데 세율이 50% 구간에 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를 세금을 내고 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5천만 원밖에 재투자할 재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1억을 났다 했을 경우에 세금은 한 1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남는 재원이 얼마예요? 9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걸 배당으로 안 하고 9천만 원을 재투자해서 예, 법인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다는 거겠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스노우 논리라고 그러죠. 눈덩이 효과. 예, 위에서 정상에서 조그마한 눈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산에서 굴러내리면 어떻게 해요? 내려갈수록 커지면서 점점 예, 가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 9천만 원씩 재투자를 해가지고 10년 재투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9억이 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는 당연히 예, 2배 더 올랐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해 놓던 5억 투자가 20억으로 커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이 세금을 나거나 가처분 소득 가지고 재투자하는 건 한계가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예, 세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배당을 어느 정도 하면 세부담 그때 늘어나겠지만 어쨌거나 재투자로 일한 자산 가치는 법인의 경우가 훨씬 크다. 예, 요게 큰 장점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자금 조달. 특히 지금 부동산을 지금 신규로 구입하고 싶을 때 개인으로 사는 게 나으냐, 법인으로 사는 게 나으냐 이게 문제인데요. 네, 물론 아버지가 부모님이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의 신용이 있어서 개인으로 사더라도 자금 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소득이라든지 사용처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제한돼 버립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금으로 예, 자본 운영자금이든 이런 자산 취득자금이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자체가 자본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자본금, 첫째 자본금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융기관 대출금. 세 번째가 예,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산으로 해서 예, 금전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텐데 이것 가지고 다 충당되진 않잖아요. 100억짜리를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본금 한 3억 정도 된다고 치고 예, 대출 받는다 해봐 전체를 다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70% 정도밖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금 5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억짜리 부동산 취득하는데 78억
정도가 자금이 조달됐다는 거죠. 그럼 22억이 부족이에요. 22억을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법인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21억까지는 이자를 안 받고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주 1인당. 예, 이제 요거는 논리가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걸 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무상증여할 때 이자를 안 받고 얼마까지 주면은 괜찮다고 보였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2억 1,700. 2억 1,700이 지금 4.6%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즉 개인은 1,000만 원까지 이자를 안 받아도 무상 대여를 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은 1억까지 괜찮아요. 이자로. 1억까지 괜찮으니까 결과적으로 21억 7천까지는 괜찮다는 의미죠. 따라서 보통 우리가 20억 또는 21억까지는 법인한테 지원해줘도 괜찮다. 주주 1인당 따져서.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 자금을 이용해서 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예, 그때는 무상 대여에 따른 이자 지급을 않더라도 법인이 빌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죠. 예,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네, 6번째. 이제 가족법인의 장점이 점점 더 흥미진진하시죠? 네, 물론 세금 측면은 아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자, 부모 자식지간,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예, 자녀들한테 매각을 하면 이거는 우리 세법상에서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로 추정된다는 얘기는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거꾸로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입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번 돈입니다. 내가 또는 부동산을 뭘 처분해가지고 생성된 자금입니다. 자금의 원천이 내 자력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이 돈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건너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걸 받은 부모님은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입증이 됐을 때에 예, 증여 추정에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예, 매매라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는 굉장히 세무서에서 철저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부모의 땅이나 부동산을 예, 자녀법인이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그거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일지라도 증여 추정은 안 돼요. 즉 그거를 입증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법인에서 샀으니까. 예, 그걸 샀는데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면은 예, 부모한테 산 거니까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죠. 외상으로 사왔는데 이자를 안 주면 법인이 손해가 나면은 세무상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자를 법인에서 안 줬어.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법인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아버지가 손해지. 그러니까 개인이 손해가 있고 법인이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세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왜? 법인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손해보고 있는 그 부분은 타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 거래할 때는 부모와 자식 간 직접 거래보다는 자녀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7번째. 자, 무슨 얘기냐면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남매가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부동산 하나씩을 줬어요. 100억짜리 세 개를 하나씩을 주고 누구는 상가를 주고 누구는 예, 또는 주택을 주고 누구는 땅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 가치는 전혀 달라지죠. 회사를 경영하는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보는 눈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억씩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세 개를 투자해서 각자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자식들마다 능력 차이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10년 후에는 자산 가치는 서로 다를 거란 말이죠. 다르면 이제 그때 또 불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들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잘하는 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300억을 나누지 말고 300억 전체를 하나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우리 가족의 시그니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법인으로 활용을 해서 아들이 거기서 부동산을 수익을 올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누는 거는 가족 단위로 n분의 1씩 나눠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익금 나누는 거는 또는 가치 상승에 따른 그 분배하는 거는 n분의 1로 나누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 능력이 부족한 둘째 아들이나 또는 부동산에 좀 문외한인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아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죠. 가족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나는 소지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불공평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족의 시그니처 부동산을 만들어서 또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장남한테든지
그걸 잘할 수 있는 자녀한테 결정권을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세금 절세 측면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가족법인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족법인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가족법인을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중에 가족법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에요.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중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눠서 줄수록, 그러면 증여세는 줄어든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중자가 많다면은 보통은 아들, 딸만 해서 내 직계 가족만 딱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증여세를 그러려고 하니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의 배우자까지 집어넣죠. 그 다음에 손자녀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12명, 14명까지 늘려서 증여를 했더니 증여세는 확실히 줄어들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자녀들 부부 중에서도 이혼한 부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자녀, 손자녀 중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연락도 안 되는 친구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해가지고 압류가 들어온 친구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단 2%만 갖고 1%만 갖고 있어도, 지분을 갖고 있어도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즉 처분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려면 모든 소유자가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합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8방으로 각자 가면 어떻게 돼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뭐 저희가 겪은 일이지만은 어느 우리 강남의 어느 지역에 가보면 평당 한 4억 되는 땅이 있습니다. 아마 한 800평 넘어가는 땅일 건데요. 그 땅이 건물 하나가 덜렁 있고 아무 개발도 못하고 지금 갖고 있어요. 왜? 지금 그 사남매가 상속을 받았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거를 땅으로 그냥 팔자고 그러고, 누구는 이걸 개발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이건 주차장으로 써서 수익을 내자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주도권을 지은 사람이 그거를 투명하게 해왔으면 좋겠는데 그 투명하게 안 했다는 거죠.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3천억 넘어가는 땅이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오르동에도 대만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나라 한국에 오셔가지고 기와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분도 6남매 자녀를 두셨던데 오르동에 지금 주거지가 안에 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시가로 한 900억 정도 돼요. 아드님이 의사라고 계시는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개발을 했으면은 지금 현재 시가보다 거의 500억을 더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어떤 분은 미국에 살고 어떤 분은 대만에 살고 어떤 분은 한국에 살아. 한국 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날지를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이슈가 있는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빨리 팔아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역세권에 있는 건물 하나는 거기 아마 2,000평이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90%가 지금 공실이에요.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버리니까. 그래서 세를 누가 내주지도 않고. 근데 뭐죠? 자녀들은, 상속인들 자녀들은 먹고 살만해요. 그거 임대료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런데 싸움이 나버리니까 다 방치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상속세가 150억 나와가지고 연부연납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상속세는 연부연납 승인 받으면 이제 10년이니까 약 한 1년에 15억씩 내게 되겠죠? 10년간 연부연납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납세 담보 제공하는 것이 상속인 4명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속 재산 중 하나를 가지고 하자는 분도 있고 아니다 팔지 않은 재산 중에 갖고 있는 것을 하자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팔려고 하니까 담보 제공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의견 일치를 못 봐가지고 담보 제공을 날짜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서 연부연납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연부연납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시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시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미스예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막내딸이 오빠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결국 그게 600억짜리 건물이 320억에 경매로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공동 소유자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한 발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발도.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옛날 말씀이 그런 말이 있죠. 무정부보다는 독재정부가 낫다고. 불확실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구조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배당받을 권리는 똑같이 주되 의사결정 구조는 장남면 장남, 장남과 차남 둘이 합의 보면은 결정하면 따라갈 수 있도록
즉 51%의 의사결정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주들은 뭐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정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나오면 안에서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맡기든지 또는 대주주한테 맡기든지 해서 관리를 해나가면 이렇게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세금 좀 아낀다고 수중자를 여러 사람 만들어 놨더니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해가지고 이제 배우자가 나가가지고 또 개판을 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걸 증여하는 것이 꺼려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법인으로 관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저는 법인으로 가족법을 만들으라고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요거다. 세금 절세는 세금 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 간의 화목이 제일 중요한데 우애가 중요한데 그게 공유지분으로는 의견 합치가 잘 안 됐을 때 그 갈등이 생기면 이 부동산은 천덕꾸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개발도 못하고 판매도 매도 못하고 그렇다고 관리 잘해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내지도 못하고 이런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하시고요. 아홉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법인하고 공동소유하고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소유는 여러 사람이 지분 소유를 하게 되면 등기가 지저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리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소유자 전체가 관련된 자료를 다 띄워야 돼요. 인감을 띄우려면 다 띄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띄우면 또 어떻습니까? 또 법정 대리인이 또 갔다가 본안 행사를 해야 되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복잡해요. 대사관에서 아버스티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개인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는 관리도 불편하고 처분도 불편하고 수익도 불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인은 아주 등기도 깔끔하고 대표이사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도 아주 단순하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리한 점이고요. 마지막 10번째. 자,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취득세를 각각 그때그때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취득세 낼 때는 누가 내요? 개인이 내야 돼요. 취득세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일에 법인 전환을 해놓으면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법인이 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내요.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분이 넘어가는 거는 그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법인으로 가는 것이 절세 측면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족 간 화목이 깨지고 극단적으로는 공유를 분할 청구소 들어가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의 뭡니까 가장 소중한 부동산이 매각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막으려면 지금처럼 의사결정 구조를 대주주한테 주고 그거를 관리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겠습니다.